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대 중반 서울에 살고 있는 황미나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건 그동안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예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기 어렵다는 속담이 있죠.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남들과는 다르고 싶다는 생각에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 저를 보고 종종 대단하다고도 했고 무모하다고도 했어요. 맞아요. 저도 가끔은 제 자신이 무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라는 것도 마냥 낭만적이지만은 않더군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전히 답은 찾지 못했지만 아마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제 20대 시절을 돌이켜보면 꽤나 많은 경험들을 쌓았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장은 있긴 했지만 경영학과라는 전공도 부모님이 원해서 간 거였지 사실 저는 경영에 큰 관심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졸업 후에도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제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카페, 편의점, 학원 강사, 백화점 판매원 등등 뭐든지 손 닿는 대로 해봤죠. 그 과정에서 제가 잘하는 건 뭔지,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는지 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못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딱히 정착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곳은 없었습니다. 어딜 가도 단점이 보였어요. 그나마 조금 마음에 드는 일들도 금세 흥미를 잃게 되고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어디 한 군데 뿌리 내리기가 힘들었어요. 평범한 직장 생활도 생각해봤지만 제 성격이 하루 8시간을 얌전히 앉아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저희 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야, 너 아직도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아? 마음에 드는 일을 찾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 벌써 20대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마음에 드는 직장을 못 정했어. 그럼 대체 언제 정착할 거야? 이제 슬슬 자리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아무 회사나 들어가 보는 건 어때? 나도 알아. 근데 회사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 그거 나랑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딱히 내키지가 않네. 그래도 나이 먹으니까 안정적인 게 필요하긴 하더라. 아르바이트만 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 후회할 것 같으면 벌써 했지.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되더라고. 그냥 어딘가에서 틀에 박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는 게 나한테는 맞는 것 같아. 너 참 대단하다. 나는 너 같은 용기는 없어. 난 그냥 회사에서 얌전히 돈 버는 게 편하더라. 나도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처음엔 안정적인 게 최고라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착이 안 돼. 오히려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거 있지? 그러면 네가 좋으면 됐지 뭐. 어차피 인생은 네 거니까. 근데 가끔은 좀 부럽긴 하다. 너 같은 용기. 용기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뭐랄까. 무모한 거지. 그래도 후회 안 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래. 네가 후회 없이 산다면 된 거야. 나중에 너 진짜 하고 싶은 일 찾으면 제일 먼저 알려줘라. 궁금하니까. 오케이. 나도 궁금하다. 내가 대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 친구는 한 회사를 3년째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신기하고 별종 같아 보일 수밖에요. 그렇게 친구랑 웃으면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비록 남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길을 걷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하고요. 사실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 제 길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 눈에는 불안정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제 방식대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은 당연히 저를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특히나 아빠가 저에게 걱정이 정말 많으셨죠. 두 분 다 한 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셨거든요.
그러니 안정적인 길을 바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제가 이젠 나이도 있으니 어딘가에 정착하기를 바라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래도 가끔 너무 제 생각을 몰라주실 때면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제 진로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한번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셨죠. 네가 뭘 하든 상관없다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정착을 좀 해봐라. 아빠, 나도 생각이 있다니까.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 중이야. 그럼 언제 찾을 건데, 어? 이러다가 세월 다 지난다.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래? 안정된 회사라도 들어가 봐야 하지 않겠니? 회사 들어가 봤자 그게 나랑 안 맞으면 결국 그만두게 될 텐데 그게 무슨 의미야? 나는 여러 경험을 해보고 싶어. 경험도 좋다. 근데 나이가 들면 안정감이 필요해. 네가 생각하는 만큼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아. 일반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다 경험이다, 경험. 나도 알아. 근데 아직 내 길을 찾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없어?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거라고. 네 말도 이해는 간다만 요즘같이 취업난이 심할 때 계속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니까. 그리고 대체 무슨 생각이 있게 서른이 다 되도록 정하지를 못하니? 엄마 아빠 속 타는 거 안 보여? 정착할 날이 오겠지. 근데 그게 지금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어. 알겠다, 알겠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네 속은 정말 도통 모르겠구나. 그게 아빠는 정말 서운하구나. 그렇게 부모님과 한바탕 하고 나서 조금은 제 마음도 가라앉았어요. 그때 잘 다니던 학원도 그만둔 참이라 부모님께서 속 타는 것도 이해는 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냥 따를 수는 없었어요. 부모님이 바라는 게 뭔지 알고 있었지만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집에서 좀 거리가 있는 큰 서점에서 구인 광고를 보게 됐어요. 조용하기도 하고 앉아만 있을 필요가 없고 이것저것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점 일은 마음에 들어서 2년쯤 일하게 되었었어요. 서점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도 좋고 짬날 때마다 보는 책 속에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재밌었어요. 그러던 중에 서점에 자주 오는 괜찮은 한 남자가 있었는데 점점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괜찮아 보였는지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뭔가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책을 다루는 손길이 조심스러운 것이 좋았고 책을 볼 때 생각에 빠진 모습이 지적이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항상 책을 사러 올 때마다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모습까지 너무나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용기 내서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서점에 자주 오시네요? 책 좋아하시나 봐요. 아, 네. 여기 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져서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직원분들도 다들 친절하시고요. 아, 그런가요? 저희가 친절하다고 해주시니 감사하네요. 그런데 혹시 요즘 읽고 계신 책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저도 책을 좀 읽고 싶은데 재미있는 게 뭔지 몰라서 말이죠. 최근에 읽은 책 중에는 이 책이 참 좋더라고요. 일상 속 소소한 감정을 잘 표현한 책이라 읽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진달까요? 그런 책 저도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 책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저도 가끔씩 일하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가 있거든요. 부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누군가에게 책을 추천해 본 건 처음이라 걱정이네요. 아, 그런가요?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책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은데 연락처 줄 수 있어요? 독서 모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친구하자는 말씀이신 거요? 보통 소설책에서는 그런 대사가 작업 멘트로 쓰이던데. 아, 들켰나요? 이런, 저 사실 전부터 그쪽에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 걸어본 거예요. 마음을 잘 숨기지 못하는 분이신가 봐요. 얼굴에 다 쓰여 있네요. 여기에 제 연락처예요. 연락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데 그 남자분도 웃으며 긍정적으로 대답해줘서 용기를 얻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결국엔 사귀게 됐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책을 소중히 대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끌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더라고요. 지적이고 다정한 남자친구에게도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지나치게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은근히 트러블도 많아 보였습니다. 가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래서 저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싶었거든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 얼굴이 아주 반쪽이랬네. 얘기 좀 해봐. 아,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다른 팀 과장님이 자꾸 쓸데없는 일까지 시키는데 거절도 못하겠고. 다른 팀 사람이 왜 자기한테 일을 시키냐? 진짜 어이없네. 그런 것 같기도 해. 내가 맡은 일은 무조건 끝내려고 하니까 점점 더 일만 쌓여. 솔직히 나도 지친다. 하지만 윗분의 말씀인데 거절할 수는 없더라고. 아이고,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 다 받아들이면 자기만 힘들어지잖아. 자기 말이 맞아. 근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너무 책임감을 가지려는 건가? 그냥 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큰 거야. 책임감이 있는 건 좋은데 자기가 너무 무너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알지? 가끔은 자기 자신도 챙겨보자. 남자친구도 저한테 종종 털어놓더군요. 한 회사에만 묶여있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가끔은 자유롭고 싶다고요. 그러면서도 저를 보고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며 저처럼 되고 싶을 때가 있다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들렸습니다. 나름대로 자유롭게 산다고는 하지만 그게 꼭 부러울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남자친구 눈엔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회사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않아? 다른 일 찾아보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다니는 회사에 좋은 자리 초청해서 끼워주신 거라 함부로 그만둘 수가 없어. 아, 아버지 덕분에 들어간 거였구나. 그러면 좀 힘들겠네. 그래서 더 부담돼. 회사에서도 책임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은데 아버지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미안해지더라. 그래도 자기 인생인데 꼭 부모님 기대만 따를 필요는 없잖아. 그냥 자기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자기 말처럼 나도 속 시원하게 털어내고 벗어내고 싶긴 해. 근데 내가 좀 고지식하잖아. 생각보다 내가 쉽게 변하지 못하더라고. 고지식한 게 꼭 나쁜 건 아니야. 대신 그게 자기한테 고통이 되면 문제지. 내가 보기엔 그냥 자기가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 아버님께 솔직하게 상담을 해봐. 그럼 들어주시지 않을까? 책임감이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네. 그리고 아버지께는 역시 말을 못할 것 같아. 그 회사 나름 인지도 있는 회사잖아. 누구나 얽매일 때가 있어. 그래도 가끔은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 자기가 그걸 필요로 한다면 난 언제든 자기 편이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 정말 고마워. 자기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를 조금 부러워하는 이유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얽매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어요. 저도 나름대로 위로를 해주고 조언을 해줬지만 결국 남자친구가 큰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특히 남자친구의 중3짜리 늦둥이 여동생을 먼저 알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 회사 근처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늦둥이라 걱정이 되어 일부러 남자친구 근처로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맞을 때면 남자친구가 챙겨주는 일도 자주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종종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오빠를 잘 따르는 여동생이라는 게 처음에는 되게 귀여울 것 같았는데 볼수록 좀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친근함에서 오는 행동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둘이서 데이트하면서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가면 여동생이 꼭 그 자리에 끼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연애 중인데 옆에서 계속 동생이 끼어들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어린 여동생이니까 같이 잘 챙겨주면 되지. 중3이면 어느 정도 눈치는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남자친구의 승진 파티를 하는 날, 남자친구랑 둘이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오붓하게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끼어들더라고요. 혜민이도 왔어? 자기 어떻게 된 거야? 혜민이도 오는 줄은 몰랐는데. 그냥 마침 시간도 되고 해서요.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오빠 승진 파티인데 제가 빠질 순 없죠. 그래도 말해도 없이 혜빈이 학원에 있을 시간 아니야? 혜빈이도 이 레스토랑 한번 와보고 싶었다고 하도 사정을 하는 바람에 밥만 먹고 바로 간대. 얼른 먹이고 보내자. 오빠한테 연락 받았어요, 언니.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단 말이에요. 설마 저랑 같이 먹는 게 싫은 건 아니죠? 아휴, 알겠어. 싫다는 게 아니라 걔 좀 그렇잖아요. 학원까지 땡땡이 치고. 진짜 너무하네. 오빠, 나 뭐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야? 아니야. 그냥 같이 먹자. 얼른 먹고 간다니까. 그지? 약속 지켜야 해, 혜빈아. 아휴, 알겠어. 먹자. 근데 다음에는 미리 말해줘. 갑자기 끼어드는 건 좀 그래. 우리도 둘이 오붓한 시간이 필요하잖아. 알았어. 약속 지킬게. 근데 저도 학원 가고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아휴, 언니, 이해해 주세요. 오빠, 나 이거랑 이거 시켜도 되지? 그래. 다들 기분 좋게 맛있는 거 먹자고.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그날 저녁 이후로 저는 남자친구의 여동생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불편하게 쌓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린 동생이 오빠를 좋아하고 따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동생의 태도는 좀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죠. 그건 단순히 귀여운 행동이 아니었어요. 은근히 저를 시험하는 것 같기도 했고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끼어들어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절정에 다다른 건 여동생이 제가 일하는 서점에까지 찾아왔을 때였어요. 제가 근무하는 서점에 와서 제 이름을 대고 만화책 몇 권씩 집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가볍게 생각했어요. 만화책 한 권에 10,000원도 안 하니까 몇 번은 그냥 넘어갔죠. 어린애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요. 종종 볼 때마다 학업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듯 했거든요. 전 아이 때 스트레스 해소라고 해봤자 만화책 보는 것 같은 것이겠거니 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몇 번 반복되니 서점 동료까지 저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미나씨, 남자친구분 여동생 또 왔다 갔다 하던데요. 지식이 좀 불편하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참아주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좀 힘들긴 하네요. 벌써 신의짓 당하는 거 아니에요? 미나씨도 불쌍하다니까요. 그렇게 계속 끼어들고 남의 이름 대고 집 가져가는 거 그거 진짜 보기 안 좋아요. 가족들끼리도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에요. 그냥 애니까 넘어가자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엔 애라고 해도 계속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미나씨, 다음에 보면 그냥 딱 잘라 말 좀 해봐요. 정말요. 저도 이제는 더는 참지 말아야겠다고 생각 중이에요. 한번 잘 말해볼게요. 저 때문에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미나씨가 더 고생이죠. 자꾸 이렇게 하면 결국 미나씨가 힘들어지니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서점 동료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자친구 여동생을 만나게 되면 은근슬쩍 잘 타이르며 말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쉬는 날이었는데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또 서점에 와서 제 이름을 대고 만화책을 가져가려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없으니 다른 직원이 당연히 절도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한 겁니다. 사실 그때
서점 직원 중에 제 남자친구의 여동생을 몰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워낙 악명 높았기 때문이죠. 아마 벼르고 벼르다가 혼내줄 심산으로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직원과 여동생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저까지 경찰서로 불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친구 여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의 어머니까지 경찰서로 오게 되어 대면하게 되는 불편한 일이 벌어졌어요. 경찰서에서 대화가 이어졌어요. 아,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애가 절도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머니 말해서 돈도 안 내고 가져가려고 하니까 절도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족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문제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어머님, 저도 참 당황스러워요. 자꾸 제가 일하는 서점에 와서 책을 가져가길래 몇 번은 참았는데 제가 없는 날까지 서점에 가서 그랬다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한 건데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에요? 언니도 저한테 별말 안 하셨었잖아요. 처음엔 넘어갔지. 근데 그게 계속되니까 문제가 된 거야. 이번에는 내가 없었으니까 다른 직원이 보고 절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지. 솔직히 그런 식으로 책 가져가는 거 잘못된 거야. 그거 너도 알잖아. 어린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런 건 말을 잘 해줬어야지. 어머님, 다른 직원들은 원칙대로 한 것뿐이에요. 저도 무턱대고 모든 걸 덮어짓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먼저 책 필요하면 언니네 서점으로 찾아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도 그건 함부로 내 이름을 대고 책을 가져가도 된다는 말은 아니었잖아. 어머님, 사실 그동안 혜민 양이 그렇게 가져간 만화책이 벌써 30만 원어치나 됩니다. 제가 그동안 넘기고 넘겼지만 이렇게 된 이상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만화책을 그렇게 많이 봤다고요. 어머, 쟤는 만화책에 읽을 만한 애가 아니에요. 집에서 공부만 하는 애가 무슨 만화책이야. 아우, 정말 미나 씨 지인이라서 어떻게 참아보려고 하겠는데 죄송하지만 매번 그런 식으로 책을 가져갔습니다, 따님이. 저희가 기록을 다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디 한번 보여드릴까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본인도 잘못한 줄 알면서 괜히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했으면서 괜히 저에게 성내는 것처럼 말이죠. 남자친구 어머니는 상황 파악을 한 건지 얼굴이 점점 빨개졌고 저도 그 자리가 무척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런 일로까지 이렇게까지 엮여야 하나 싶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줄도 모르고 우리 딸이 그래왔다니 정말 창피하네요. 이런 일은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해요. 변사할 게 있으면 어머님이 하시고 따님은 집에서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던 일이에요. 아유, 아가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 애가 이런 일을 보낼 줄은 몰랐어요. 저 잘 타이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지 이해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날 경찰서에서의 일은 정말 정신없고 피곤한 하루였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연신 저에게 사과를 하셨고 저는 그 상황에서 그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는지 그 후로는 조용히 있더군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어요. 이 일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 남자친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도 자신의 여동생이 제가 일하는 서점에 들락거리며 그런 짓을 벌이고 있었는 줄은 몰랐거든요. 말하면 남자친구가 마음 쓸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자친구는 여동생이 집에서 너무 철부지라 아무도 제대로 혼내지 않아서 이렇게라도 혼나본 게 다행이라고 제 편을 들어줬어요. 남자친구의 이해와 지지를 받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혜민이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잘 참아줘서 정말 고마워. 나름대로 잘 감춰보려고 했는데 경찰서까지 가게 되더니 나도 속상해. 그래도 이번엔 너무 심했어.
애가 너무 철부지라서 오냐오냐 자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나도 잘 탈로 볼게. 집에서는 많이 혼났어? 어머님은 혜민이가 만화책 보는 줄 모르시는 것 같던데. 맞아. 집에서 엄마가 여동생 만화책 다 찾아내서 아주 불태워버린다고 하는 거 말리느라 혼났다. 집에 난리가 났었어. 괜히 일 키웠나? 미안해지네. 걔네 좀 혼나봐야 해. 그나저나 말이야. 이번 일로 부모님이 자기한테 관심이 좀 생기신 것 같더라. 내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라니까 궁금해하시더라고. 혹시 안 좋게 보였으면 어떡해? 첫 만남이 경찰서였는걸. 걱정 마. 엄마도 자기를 크게 나쁘게 보진 않았을 거야. 오히려 자기가 잘해준 걸 고맙게 생각하실 거야. 아무래도 딸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보이고 말았으니 신경 쓰여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저도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 후에 정말로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딸이 가져간 책값을 물어주고 싶다며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그때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남친 어머니와 얼굴을 트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자친구 없이 단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지난번 우리 딸하고 있었던 일은 잊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잖아요. 그래요. 좋은 일은 아니니까 서로 잊기로 하고 우리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라니 말 편하게 할게요. 미나야, 요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 그 서점의 정직원인 거야? 아직은 계약직이에요.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하면서 여러 경험도 해봤고요. 아르바이트라.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들 그렇게 살긴 하더라. 그러면 정규직은 한 번도? 네, 아직은 정규직으로 일해본 적은 없어요.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구나. 요즘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면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오래 만나는 아가씨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건 또 궁금해지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줘. 괜찮습니다. 두 분 다 30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계세요. 어머, 그렇구나. 30년 동안이나 같은 회사에서. 이야, 요즘은 그런 경우도 드물지. 보통 그 나이 되면 진작에 잘리기 마련인데 부모님께서 강단이 있으신가 봐. 오래 버티셨나 보다. 순간 어머님의 말투에 약간의 날이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뭔가 은근히 비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한 태도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부모님께서 많이 노력하셨어요. 아주 성실하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건 참 대단한 거야. 그런데 미나 씨는 아직 정착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 결혼 이야기도 나오는 시점인데 안정된 직장이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 해서. 어머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원하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서구 씨도 그런 저의 모습을 이해하고 응원해주고 있고요. 그래? 미나 씨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아이가 좋다면 나도 응원은 해야겠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걱정이 앞섰네.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톡 부러지던데 어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정착을 못하는 건 아니겠지. 그 대화 이후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겉으로는 무난하게 넘어갔지만 그 속에 담긴 뼈있는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남자친구가 저를 이해하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지만 남자친구의 가족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큰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착실히 일해서 나름 돈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자체는 너무 좋은데 여전히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과의 관계가 불편한 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해보자는 생각에 결혼 승낙을 받으러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죠.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갔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여동생이 좋아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고심해서 준비한 거였죠. 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더군요. 여동생의 만화책 사건도 있고 해서 불편한 건 이해가 갔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본인들이 당한 일에 대해 치사하게 보복이라도 하듯이 그런 기류를 풍기고 있어서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앉자마자 그 흔한 과일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예비 시아버지 되실 분이 제 인적사항부터 물어보셨습니다. 미나 양, 지금 하는 일이 뭐지? 도전히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데. 아이 설마 정말인가? 아, 네. 저는 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서점에서 일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렇구만. 정규직 경력은 없고 아르바이트만 했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특이하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나? 두 분 다 3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세요. 30년이나? 그런데 미나 씨는 왜 아직 정착을 못했을까? 부모님은 그러시는데 미나 씨는 그러더니 참 의문이네. 보통 그렇게 정착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예비 시아버지의 말투는 처음부터 저를 면접 보듯 가늠하는 듯 했어요. 특히나 제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 날카로운 말을 던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그저 자식의 배우자로서 적합한지 아닌지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상황을 잘 넘겨야겠다는 마음에 최대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고 걱정하실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도 종종 부딪혀요. 하지만 저도 어딘가에 정착하기 위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느라 그런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하지만 요즘같이 불안정한 시대에는 한정적인 게 최고지. 결혼을 하려면 말이야. 우리 아들이 다니는 회사 들어서 알고 있지?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우 씨가 회사 이야기를 자주 해줘서 잘 알고 있어요. 인지도 높은 회사이기도 하고요. 사실 부모님 된 입장에서 며느리가 아들의 등골이나 빼먹을까봐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나. 그래도 뭐 부모님 훌륭하신 분이라면 내가 생각해볼 여지는 있지. 예비 시아버님은 의미심장하면서도 불편한 말을 이어가시다가 갑자기 종이 한 장을 내미셨어요. 그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마음을 다잡고 왔는지 두 손 가득 준비한 선물들이 갑자기 무의미해 보였어요. 마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단순히 이력서 한 장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속이 쓰리더군요. 나는 지금 우리 아들이 다니고 있는 중견기업의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거든. 내 허락 없이는 함부로 직원은 못 뽑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부모님 학력하고 직업을 적어봐. 내가 이런 사람이니 사돈되실 분들도 같은 급인지는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럴 얘기는 없었잖아요. 가만히 있어. 지금 중요한 이야기 중이니까. 네 아버지가 오죽하면 이러시겠니? 사람의 인적사항과 부모의 직업만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거든. 미나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울컥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이지 면접을 보기 위해서가 아닌데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한편으론 억울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옆에서 완전히 경악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적잖이 놀란 듯 하더군요. 그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는 안 봐도 뻔하다며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방문을 열고 빼꼼 쳐다보다가 저를 보고는 피식 웃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 저를 아주 하찮게 여기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학력이나 직업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가치를 단지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별 볼 일 없으면 저러겠어. 그러니까 말 길게 하지 말고 적으라고 했잖아. 연봉 5천 이하면 우리 아들 옆에서
조용히 꺼지거라. 부모님이 뭔가 자랑할 만한 부분이 있었으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얼버무리지도 않았겠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뭐하러 저런 모욕적인 말들을 듣고 있어야 하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종이에 아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예비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어요. 그러자 예상대로 아주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 뭐야 이게. 어머머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 직업을 적은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종이에 적어서 내민 내용은 다름 아닌 부모님의 성함과 그리고 남자친구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의 대표가 바로 제 부모님이라는 내용이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하더니 그 종이를 읽고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아버지 역시 그 종이를 건네받아 읽더니 말을 잇지 못하고 계셨죠. 남자친구는 당황한 얼굴로 저와 자기 부모님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미나 씨, 이게 사실이야? 부모님 성함이 이게 맞아? 네, 사실이에요. 연보 5천? 그 정도야 가뿐히 넘겠네요. 이 정도면 성인 사시려나? 이게 사실이야? 아가씨 부모님이 우리 아들 회사 대표님들이라고. 예비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듯 격양된 표정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 못한 건 아니었어요. 이미 그분들의 태도에서 제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느껴졌기 때문에 그저 이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도 같아요.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그 따님이 한 명 있으시다고는 들었지만. 미나야, 왜 이걸 말을 안 했어? 나는 전혀 몰랐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살다 보니 그런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 나도 그냥 나로서 평가받고 싶었어. 아니, 이게 말이나 돼? 어떻게 이런 걸 숨기고 있을 수가 있어? 우리를 뭐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돼. 지금 저 거짓말 하는 거지? 저는 예비 시아버지가 말도 안 된다며 어버버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실망이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이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더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시켜 드리겠다며 예비 시아버님의 성함을 여쭤본 후 차분하게 스피커폰으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인사팀에 전태식이라는 분 있어? 인사팀에는 없는데 파견직 알선해주는 아웃소싱 업체 직원 중에 전태식이라는 분이 있지. 우리 회사랑 아주 오래 일했지. 왜? 그분 아들이 전석우라는 사람인데 혹시 아빠 회사 직원이야? 아마 있을 거야. 태식 씨가 하도 부탁해서 받아주게 됐거든. 기억나네. 학력이나 이력이 아주 좋던걸. 자격증도 많았던 것 같고. 서울대도 나오고. 그런데 무슨 일이냐? 나중에 설명할게 아빠. 일단 고마워. 아빠가 그 많은 직원들 이름을 어떻게 전부 다 알고 있나 싶으시겠지만 저희 부모님 회사 방침 중 하나가 직원들 이름 기억하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30년 넘게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나름의 비결인 셈이죠. 암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예비 시부모님을 바라봤어요. 남자친구는 옆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예비 시부모님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죠. 영락없이 엄청난 거짓말을 단숨에 들킨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소개한 적이 없었어요. 나름대로 신중하려고 했던 것이고 예비 시부모님 되실 분들과 사이를 개선한 후에 저희 부모님께 제대로 소개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알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이 상황에서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 아빠 회사 직원도 아니시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아웃소싱 업체 직원? 그러면서 무슨 인사팀이요? 게다가 방금 아빠가 말한 거 들으셨죠? 제가 뭘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게 나는 그냥 저희 부모님께 이 사실 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속이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자 예비 시부모님은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그 순간 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평소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붙잡고 빌게 되다니 씁쓸하면서도 허탈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절박함이 느껴지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의 거짓말과 허세에서 비롯되었음을 생각하니 쉽게 마음을 돌릴 수 없었어요. 민아 형, 내가 미안하네. 제발 부모님께만큼 말씀하지 말아줘. 그냥 우리 아들이 만나는 아가씨가 누군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였어. 그래. 서프라이즈 뭐 그런 거였어. 자, 우리 차분히 다시 이야기해볼까? 적어도 우리 소고 서우 얘기는 부모님께 일단은 하지 말아줘. 저 꼭 좀 부탁할게. 그러고 보니 서구 씨 이야기. 방금 저희 아빠가 말씀하신 서구 씨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서구 씨 이력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남자친구는 그저 당황한 얼굴로 저와 본인 부모님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자신의 아버지가 그 회사 직원이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처음 들은 눈치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신 제 남자친구가 자격증도 많고 S대를 나왔다는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제 남자친구는 분명히 다른 대학을 나왔고 자격증은 2개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하니 뭔가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예비 시아버님을 쏘아봤습니다. 그때 예비 시아버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더군요. 그 말이 떨어지자 남친과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사실 말이야. 우리 아들이 취업이 너무 안 돼서 내가 그만 학력이랑 경력을 위주해서 회사에 취직시켰어. 우리 아들이 나온 학교가 그저께 전 약간 미달이라서. 뭐라고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문서를 위조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저희 부모님 회사에 들이미신 거예요. 미안하다. 나는 그냥 아들을 위해서 한 거였어. 취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저를 속이려 했고 본인들의 아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회사를 어디까지 우습게 본 건가 싶어 화가 났어요. 부모님의 회사를 망친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태도가 너무나 어이없었고 저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당장 부모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이 정도 거짓말은 도저히 모른 척할 수 없어요. 이거 범죄예요. 제발 민아 씨, 잠깐만 우리 그 서운하게 한 건 이해가 하지만 일단은 진정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우리 아들 서구 이야기만큼은 빼죠. 서구는 아무 잘못 없잖아. 저는 그 사람들의 간청에도 마음을 돌릴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고 이 상황을 덮어두기에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 들어준 것도 엄청난 거였어요.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아저씨, 저를 딱 봐도 사이즈 나온다고 폄하하시고 본인들 딸은 도둑질하고 본인들은 사칭하면서 허세를 부리셨죠? 아주 가족들이 싹 다 범죄자들이네. 이런 상황을 모른 척할 순 없습니다. 민아야 잠깐만. 서운한 건 이해가 가는데 나랑 잠깐만 이야기해보자. 미안해 서구씨. 이렇게 된 이상 더는 서구씨랑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내 성격 알지? 나 이런 거 진짜 못 참는 사람이라는 거. 나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냥 내가 다 미안해. 서구씨한텐 악감정 없지만 이건 어쩔 수 없겠다. 저기요 아저씨? 곧 회사에서 연락할 테니까 얌전히 연락이나 기다리세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끝없는 거짓말과 허세 속에서 더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감히 우리 부모님의 회사를 욕보인 사람들과 더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상을 뒤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전 남자친구를 보고 참았죠.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자 회사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어요. 부모님께서는 전 남친 아버지의 아웃소싱을 통해
고용한 사람들의 이력서를 하나하나 대조하라고 지시하셨어요. 허위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라는 거였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이력서와 실제 내용이 맞지 않는 사례가 몇 개나 발견됐고 그로 인해 대거 계약 파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전 남친도 잘릴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미안한 마음도 조금은 들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회사 입장에서 이력서의 사실 여부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에 전 남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아야, 이렇게 돼서 너무 아쉽다. 그래, 서구 씨는 좀 아쉬울 순 있겠네. 나도 이렇게 돼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 나도 이번 일로 잘렸어. 너도 알잖아. 나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들어. 나한테 이 일을 막아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이야기라도 좀 잘해줄 수 있을까? 나 이력서는 허위였어도 일은 열심히 했어. 너도 알잖아. 서구 씨도 알다시피 이건 내 손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걸 서구 씨도 알 거 아니야. 난 그 회사 직원도 아니고 그냥 그 회사 대표님들의 딸일 뿐인걸. 알지? 근데 그냥 너무 답답해서 그래. 내가 진짜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되니까 솔직히 아쉬워. 우리 둘도 이렇게 끝나버렸고. 미안하지만 나는 서구 씨 입장을 봐줄 수가 없어.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랑은 별개야. 우리 부모님 회사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범죄고 그건 당연한 일이야. 알지? 그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잘 지내, 민아야. 그렇게 전 남친과의 통화는 끝났어요. 끝난 연애의 여운을 느끼기엔 상황이 너무도 복잡했죠. 전 남친의 아버지는 이번 일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혼자 책임지게 됐고 회사에도 크나큰 누를 끼친 결과를 맞이하게 됐어요. 하지만 전 남친 아버지가 우리 회사의 직원인 척하며 이득을 본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댁으로 찾아갔던 저에게만 사칭을 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사칭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은 면할 수 있었지만 직원들을 허위로 취직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피할 수 없었죠. 그리고 아직까지 전 남친 아버지는 부모님 회사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선처를 호소하며 계속해서 앉아있는 모습이 솔직히 좀 웃기기도 했어요. 내 잘못도 있지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나오셨네요.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네. 그러게요. 하지만 대표님들이 그렇게 단호하게 결정한 걸 다시 번복할 리가 없을 텐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대표님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저기 아저씨, 지금 그러시는 것도 불법 시위인 건 알고 계시죠? 끌려가시기 전에 그만하셔요. 전 남친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한참 동안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결국 깨갱하는 표정으로 조용히 돌아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참으로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자신이 한 짓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스스로 져야 하는 법인걸요. 그 와중에 전 남친 어머님이 제가 일하는 서점까지 찾아와서는 부모님께 잘 말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하시더군요. 하도 그렇게 서점에 찾아오시니 결국 서점도 그만두게 됐어요. 서점을 그만두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동안은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부모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길 바라셨어요. 이번 일을 해결하는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 밑에서 일할 자질이 충분하다고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민아야, 이번 일을 해결하는 걸 보니 이제는 네가 우리 회사에서 일할 준비가 된 것 같구나. 네가 가진 강단과 책임감 충분히 보여줬어. 아빠, 사실 아직도 부모님 회사에 들어가는 게 망설여져. 대학 졸업하자마자 들어가면 누가 봐도 낙하산일 거고 세상을 좀 모르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돼서 사회를 좀 배울 겸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건데 부모님 이름에 먹칠하는 건 정말 싫은걸? 알아, 네 마음 이해해.
하지만 이 정도면 됐어. 이제는 우리 밑에서 배워도 될 만큼 충분히 성숙해졌다고 생각해. 근데 아직도 부모님 회사에 들어가는 게 맞는 선택인지 고민돼. 난 아직 배울 게 많은 걸. 우리가 강요하는 건 아니란다. 네 선택을 존중할 거야. 다만 이제는 네가 가문의 일원이자 또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됐다고 느낄 뿐이야. 부담 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래도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싶구나. 그래 미나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너무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네 곁에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보자.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있긴 했지만 부모님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그 마음이 큰 위로가 되었죠. 부모님도 제가 여러 경험을 쌓는 걸 지켜보며 이제 충분히 했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 회사에서 배우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쉬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파혼은 처음엔 화도 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과 함께한 소소한 순간들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잘못된 관계였다는 걸 알면서도 한때는 서로의 미래를 꿈꾸었던 기억이 아프게 남았어요. 하지만 이 상실감 속에서도 배운 게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이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그저 제 자신을 믿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고 싶어요. 저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